네가 정말 살아있었어? 재벌 그룹 회장이 청소복을 입은 여자의 손을 붙잡고 로비 한가운데서 주저앉았습니다. 수천만 원어치 카드가 든 지갑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여자의 왼쪽 눈썹 끝에 박힌 점 하나만 바라보며 무너지고 있었죠. 하지만 선우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 자신도 몰랐으니까요. 바닥을 닦다가 주운 지갑을 돌려주러 로비에 섰을 뿐인데 회장이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주저앉은 겁니다. 도대체 이 청소부와 저 회장 사이에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따뜻한 안부 남겨주시는 분들께 건강과 행복이 넝쿨지에 굴러들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4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솟아있는 32층 빌딩의 로비는 숨소리조차 삼킨 듯 고요했습니다. 대리석 바닥 위로 걸레가 쓸리는 소리만 일정한 간격으로 울렸어요. 걸레를 밀고 있는 손은 33살 여자의 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거칠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세제에 갈라진 상처가 하얗게 벌어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검은 물때가 끼어 있었죠. 한선우, 새벽 청소 외주업체 소속, 미혼모, 5살 딸 다윤이의 엄마. 세상이 선우에게 붙여준 꼬리표는 늘 그랬습니다. 이름보다 먼저 조건이 불렸어요. 선우의 목에는 은색 휘슬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청소복 안쪽으로 가려져 있어 밖에서는 보이지 않았지만 걸레를 밀 때마다 가슴팍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선우는 걸레를 한 번 밀고 나서 무의식적으로 왼손을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손바닥 아래로 차가운 금속의 윤곽이 느껴졌죠. 이 휘슬이 어디서 왔는지 선우는 모릅니다. 기억이라는 게 시작되기도 전부터 목에 걸려 있었으니까요.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퇴소하던 날 건네주며 했던 말이 선우가 아는 전부였어요. 이건 내가 왔을 때 목에 걸려 있던 거야. 내 부모님이 남겨준 유일한 거란다. 부모가 누군지, 왜 자기를 두고 갔는지, 왜 하필 휘슬이었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선우는 이것을 한 번도 벗지 않았어요. 벗는 순간 자기가 존재했다는 마지막 증거가 사라지는 거였으니까요. 선우가 3층 복도로 올라가려는 순간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을 찔렀습니다. 한선우 씨, 3층 화장실 다시 해. 물자국 남았잖아. 김 팀장이었습니다. 청소 외주업체 관리자. 쉰이 가까운 나이에 배만 볼록 나온 남자였어요. 선우를 볼 때마다 눈이 가늘어지는 습관이 있었는데 그 눈빛에는 감시와 경멸이 반반씩 섞여 있었죠. 네, 알겠습니다. 선우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김 팀장은 돌아서다 말고 한마디를 더 얹었어요. 대답은 빠릿하게. 미혼모라고 봐주는 거 없어. 그 말이 로비의 대리석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새벽 4시에 텅 빈 빌딩에는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선우 하나뿐이었어요. 경비실 CCTV 화면에는 걸레를 든 여자의 등만 비치고 있었고 로비 반대편에서 돌아가는 공기청정기 소리가 그 모욕을 덮어버리듯 윙윙거렸죠. 아무도 없다는 건 그런 겁니다. 억울해도 호소할 곳이 없고 부당해도 증인이 없다는 뜻이니까요. 선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이 쥐어졌다가 천천히 풀렸어요. 그러고는 양동이를 들고 3층 화장실로 향했죠. 타일 위에 무릎을 꿇고 물 자국을 닦으면서 선우는 습관처럼 휘슬을 꺼내 헝겊 끝으로 문질렀습니다. 은색 표면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어요. 이것을 닦을 때만 선우의 손끝에서 거친 힘이 빠졌습니다. 30년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목에 걸고 살아온 사람의 습관이었어요. 세상에서 자기 편은 이 작은 금속 조각뿐이라는 걸 뼈에 새길 만큼 새겨온 거죠.
화장실 청소를 마친 선우가 회장실 앞 복도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육중한 참나무 문 밑으로 검은 물체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걸레가 닿기 전에 먼저 눈에 걸린 것은 검은 가죽 위에 금빛으로 박힌 브랜드 로고였습니다. 지갑이었어요. 선우가 평생 벌어도 만져볼 수 없는 물건이었죠. 선우는 반사적으로 복도 양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천장 구석에 달린 CCTV의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선우는 그 불빛을 정면으로 올려다본 뒤 지갑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자기가 훔치는 게 아니라는 걸 카메라에 남겨야 했으니까요. 밑바닥에서 살아온 사람은 그런 겁니다. 선의조차 증거로 남겨야 하는 거예요. 지갑을 열자 신분증과 카드 여러 장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눈이 멈춘 곳은 카드칸이 아니었어요. 신분증과 카드 사이에 끼워진 작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빛이 바랜 오래되어도 한참 오래된 사진이었죠. 사진 속에는 3살쯤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입을 벌려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 그 아이의 목에 은색 휘슬이 걸려 있었어요. 선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을 든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눈동자가 사진 속 휘슬과 자기 가슴 위를 빠르게 오갔습니다. 목이 말라 침을 삼키려 했지만 삼켜지지 않았죠. 심장 소리가 귓속까지 올라와 두드렸습니다. 숨을 내쉬려는데 횡격막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끝이 살짝 벌어진 부러구, 측면에 새겨진 가느다란 선 3줄, 세월의 빛바랜 은색의 색감까지. 사진 속 아기의 목에 걸린 휘슬과 선우가 평생 달고 살아온 휘슬이 똑같았어요. 선우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빛바랜 잉크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나의 보물 아름. 글씨를 쓴 사람의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멈칫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선우는 청소복 안으로 손을 넣어 자기 휘슬을 꺼냈습니다. 사진 옆에 나란히 대어 보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2개의 은색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모양이 같았어요. 크기가 같았습니다. 세월이 남긴 얼룩의 위치까지 같았죠. 선우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 아기가 왜 내 보물을 걸고 있는 거지? 그 말이 텅 빈 복도의 참나무 문에 부딪혀 돌아왔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선우는 사진을 든 채 서서 꼼짝도 하지 못했어요. 오른손에는 지갑 속 사진이, 왼손에는 자기 휘슬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두 손 다 떨리고 있었죠. 선우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옥탑방 천장에 갈라진 금이 형광등 불빛에 길게 드러나 있었어요. 옆에서 다윤이가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지만 선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 쥔 휘슬에 차가운 감촉만 온 신경을 잡아먹고 있었죠. 사진 속 아기의 목에 걸려있던 그 휘슬. 뒷면에 적힌 나의 보물 아름이라는 글씨. 그것이 눈을 감아도 선우의 눈꺼풀 안쪽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갑은 돌려줘야 했어요. 남의 물건을 갖고 있으면 미혼모 청소부에게 어떤 꼬리표가 더 붙을지 선우는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냥 돌려주고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가 대체 누구인지, 왜 자기 휘슬과 똑같은 것을 걸고 있는지, 그걸 물어볼 기회가 한 번은 있어야 했어요. 선우는 출근 시간에 맞춰 로비에서 지갑 주인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도 퇴근하지 않았어요. 청소복 위에 낡은 점퍼를 걸치고 로비 구석 화분 옆에 섰습니다. 양손으로 지갑을 가슴 앞에 들고 있었죠. 로비에 출근하는 직원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회전문을 밀고 들어올 때마다 향수 냄새와 커피 냄새가 선우의 코끝을 스쳤어요. 선우의 몸에서는 세제 냄새와 땀 냄새가 났습니다.
같은 로비에 서 있어도 냄새부터 다른 세계였죠. 한선우, 근무 시간에 뭐하냐? 로비에서 왜 서성거려? 김 팀장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날아왔습니다. 선우가 돌아보자 김 팀장이 성큼 다가오며 손가락으로 출입구 쪽을 가리켰어요. 잠깐이면 됩니다. 선우가 간신히 버텼습니다. 김 팀장의 눈이 가늘어졌지만 마침 로비 반대편에서 경비팀장이 김 팀장을 불렀고 김 팀장은 혀를 차며 돌아섰죠. 그로부터 2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전문이 열리며 검은 코트 차림의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 중심에 경 회장이 있었습니다. 수행원 4명이 양옆과 뒤를 에워싸고 있었고 선두에 선 사람은 이 실장이었죠. 선우가 화분 옆에서 한 걸음 나섰습니다. 2걸음, 3걸음째에 지갑을 든 손이 앞으로 뻗어졌어요. 저기요, 이거 회장님 지갑인 것 같은데요. 선우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리기도 전에 이 실장의 손이 선우의 어깨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선우의 몸이 옆으로 밀려났어요. 발이 대리석 바닥에서 미끄러지며 중심이 흔들렸죠. 이 실장이 선우를 위해서 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세제 얼룩이 묻은 청소복, 너덜너덜한 점퍼, 갈라진 손톱. 그 시선이 선우가 든 지갑에 닿는 순간 이 실장의 눈이 벌어졌어요. 이거 회장님 지갑 아닙니까? 당신이 왜 이걸 갖고 있어? 이 실장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주변에 출근하던 직원 서너 명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어요.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대놓고 청소복 차림의 여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죠. 아닙니다. 돌려드리려고 기다린 거예요. 어젯밤에 회장실 앞에서 주웠어요. 선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인연이 결국 사고를 쳤구만. 김 팀장이었어요. 김 팀장은 달려오자마자 선우의 어깨에 걸린 천 가방을 낚아채 바닥에 거꾸로 뒤집었습니다. 가방 속 내용물이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져 나왔어요. 낡은 물통이 굴러갔습니다. 구겨진 수건이 펼쳐졌어요. 다윤이가 그린 그림 한 장이 바닥에 사뿐히 내려앉았죠. 크레파스로 꾹꾹 눌러 그린 2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직원들의 구두가 그 위를 거침없이 밟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은색 휘슬이 빠져나왔습니다. 휘슬은 대리석 바닥 위를 또르르 굴렀어요. 쏟아진 물건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의 구두 사이를 지나갔죠. 로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소리도 없이 미끄러지더니 검은 구두코 앞에서 딱 멈췄습니다. 경 회장의 구두였어요. 선우의 시선이 휘슬에 닿았습니다. 경 회장의 시선도 같은 곳에 닿았어요. 바닥에 멈춰 선 은색 휘슬 위에서 2사람의 눈이 겹쳤죠. 경 회장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선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양손이 바닥을 짚었어요. 바닥에 널브러진 다윤이의 그림 위에 손바닥이 찍혔습니다. 선우는 4발로 기듯이 휘슬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그 손이 닿기 직전에 양쪽에서 팔이 들어왔습니다. 보안팀 2명이 선우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어요. 선우의 발이 바닥에서 떨어질 만큼 거칠게 들어올린 겁니다. 선우의 손끝이 휘슬에서 한 뼘도 안 되는 거리에서 허공을 긁었죠. 돌려주러 온 거예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선우의 외침이 로비 천장에 부딪혀 내려왔습니다. 로비에 모여든 출근 직원들이 30명은 넘어 보였어요. 그 30명 중에 선우에게 말을 건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바닥에 구두 자국이 찍힌 다윤이의 그림을 주워주는 사람도 없었죠. 다들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30명이 지켜보고 있어도 한 명도 나서지 않으면 그건 목격이 아니라 구경인 거예요.
보안팀이 선우를 로비 기둥 뒤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선우의 청소복 어깨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선우는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바닥을 보았습니다. 휘슬이 아직 거기 있었어요. 경 회장의 구두 코앞 대리석 바닥 위에서 형광등 불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이 실장이 경 회장의 앞으로 돌아서며 시야를 가렸습니다. 선우의 위치에서는 회장의 표정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이 실장의 넓은 등만 벽처럼 서 있었죠. 선우는 기둥에 등을 기댄 채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을 깨무는 힘이 너무 세서 아랫입술이 하얗게 질렸어요. 구두 자국이 찍힌 그림을 구겨 쥔 손을 무릎 위에 올렸는데 10개의 손가락이 전부 떨리고 있었죠. 이 실장이 회장의 앞으로 돌아서며 팔을 벌렸습니다. 회장님 올라가시죠. 청소부는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경 회장의 구두는 대리석 바닥에 못이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어요. 회장의 시선은 이 실장의 얼굴이 아니라 자기 구두코 앞에 멈춰있는 은색 휘슬에 닿아 있었습니다. 63년을 살아온 사람의 심장이 갈비뼈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저 휘슬의 모양을 회장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끝이 살짝 벌어진 부러구, 측면에 새겨진 가느다란 선 세 줄, 세월의 빛바랜 은색. 30년 전 자기 손으로 딸의 목에 걸어주었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경 회장이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무릎이 아닌 허리로 63세의 몸이 그 무게를 감당하며 내려갔어요. 손가락 끝이 휘슬의 차가운 표면에 닿았습니다. 닿는 순간 손바닥 위로 묵직한 감촉이 퍼졌죠. 30년 전 이것을 3살배기 아이의 목에 걸어줄 때와 같은 무게였습니다. 회장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회장님? 이 실장이 한 발 다가섰지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휘슬을 쥔 채 고개를 들었어요. 수행원들 넘어 로비 기둥 뒤에 주저앉아 있는 청소복 차림의 여자가 보였습니다. 구겨진 그림을 쥔 채 떨고 있는 작은 등이 보였죠. 저 사람 데려와. 이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행원 넷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어요. 일으켜 세워서 데려오라고 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거역할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죠. 보안팀이 기둥 뒤로 가서 선우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선우는 찢어진 청소복 어깨를 움켜쥔 채 비틀거리며 회장 앞으로 끌려왔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바닥만 보고 있었죠. 고개 들어봐. 선우가 천천히 고개를 올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선우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어요. 세제에 거칠어진 피부, 잠을 못 자, 충혈된 눈, 마른 입술. 그 얼굴 위에서 회장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왼쪽 눈썹 끝에 작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회장의 입술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벌어졌다 다시 닫혔어요. 손에 쥔 휘슬이 달그락 소리를 냈죠. 손이 떨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귀 뒤쪽에서 심장 소리가 올라와 고막을 두드렸어요. 우리 아름이는 이 점이 복점이래. 그 목소리가 30년의 시간을 뚫고 회장의 귓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였어요. 3살 아름이의 눈썹 끝을 손가락으로 콕 찍으며 웃던 아내.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그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울렸습니다. 환청이 귓가에 닿는 순간 로비의 소음이 사라지고 회장의 눈앞에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공항 라운지의 넓은 유리창 너머로 활주로 위에 비행기가 서 있었습니다. 30년 전이었어요. 33살의 경제문이 라운지 소파에 앉아 있었고 무릎 위에서 3살배기 아름이가 깔깔 웃고 있었죠. 아이의 손가락이 아빠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넥타이가 구겨지는 것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품 안에서 은색 휘슬을 꺼내 아이의 목에 걸어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름아, 무서우면 이걸 불어. 아빠가 어디에 있든 달려올 테니까. 아이가 휘슬을 입에 물었습니다. 볼이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서툴러서 바람이 새고 있었죠. 그래도 아빠는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아빠를 위해 아무 소리도 안 나는 휘슬을 불어주는 3살배기의 웃음이 라운지 천장까지 올라갔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어요. 아내가 아름이를 품에 안고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업무 끝나면 다음 편으로 바로 와요. 아름이가 기다릴 거예요. 아내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아름이가 아빠를 향해 작은 손을 흔들었어요. 통통한 손가락 5개가 공항 조명 아래에서 오므렸다 펴졌다 했죠. 경제문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내와 아이의 등이 탑승구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손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30년간 매일 밤 눈을 감으면 되살아나는 장면이었어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데 닿지 않는 그 탑승구의 거리가 회장의 가슴에 30년째 박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지워지지 않는 풍경 하나를 안고 사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잊은 게 아니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환청이 끊겼습니다. 로비의 형광등 불빛이 돌아왔어요. 회장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공항의 아내가 아니라 청소복을 입은 33살의 여자였습니다. 회장의 손이 움직였어요. 선우의 손을 덜컥 잡았습니다. 선우가 놀라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회장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63세의 늙은 손이 33살의 거친 손을 감싸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세제에 갈라진 손등,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그 손을 만지고 또 만지며 회장의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내가 정말 내 딸 아름이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출근하던 직원들의 발소리가 멈췄어요. 이 실장의 서류 파일이 바닥에 떨어졌죠. 수행원 4명이 입을 벌린 채 회장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우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잡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름이라는 이름, 지갑 속 사진, 같은 모양의 휘슬, 그리고 지금 자기 손을 잡고 우는 이 남자.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지만 감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미혼모 청소부가 재벌 회장의 딸이라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한선우예요. 아름이가 누군지 저는 몰라요. 선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부정하는 말을 입 밖에 내면서도 손은 회장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려 하지 않았어요. 머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손가락 끝이 움직이지 않았죠. 회장은 선우의 대답이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선우의 거친 손을 쥔 채 2번째 이름을 불렀어요. 아름아, 내가 정말 살아있었던 거니? 그 목소리가 로비의 대리석 벽에 부딪혀 돌아왔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선우의 왼쪽 눈썹 끝에 박힌 작은 점 위로 형광등 불빛이 내려앉았어요. 회장의 손에 쥐어진 휘슬이 2사람의 맞잡은 손 사이에서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죠. 회장이 선우의 손을 잡은 채 2번째로 아름이라는 이름을 부른 지 채 30초가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딱딱한 구두굽 소리가 로비를 찍었어요. 이 실장이 소란을 보고한 지 정확히 4분 만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친 장신의 남자가 성큼성큼 로비를 가로질러 왔죠. 박전무였습니다. 경 회장의 사촌 동생이자 그룹의 실세 중 실세. 박전무는 걸어오면서 이미 상황을 읽어냈어요.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 회장이 청소복을 입은 여자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장면. 박전무의 걸음이 한 박자 느려졌습니다. 눈이 가늘어지더니 턱이 아주 미세하게 당겨졌어요.
위험을 감지한 사람이 본능적으로 짓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정은 1초도 채 가지 않았어요. 다음 순간 박 전무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사촌 동생의 가면이 씌워져 있었죠. 박 전무가 회장과 선우 사이를 거칠게 갈랐습니다. 선우의 어깨를 한 손으로 밀쳐내고 회장 앞에 벽처럼 섰죠. 형님, 정신 차리십시오. 박 전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로비 구석구석까지 퍼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선우를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어요. 세제 얼룩 묻은 청소복, 찢어진 어깨, 갈라진 손톱. 그 시선이 다시 회장에게로 돌아왔죠. 요즘 청소부들은 대본도 참 잘 짭니다. 눈물까지 빼시면 어떡합니까? 그 말에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하지만 박 전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손에 쥐어진 휘슬을 보자 눈이 가늘어졌죠. 회장이 휘슬을 움켜쥐려 했지만 박 전무의 손이 더 빨랐어요. 회장의 손가락 사이에서 휘슬을 쏙 빼낸 뒤 눈높이까지 들어올려 찬찬히 살폈습니다. 이런 건 시장통 액세서리 가게에 널렸습니다. 이걸로 속는 게 말이 됩니까? 박 전무의 손가락이 펼쳐졌어요. 휘슬이 허공에서 떨어졌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챙하는 금소금이 로비 전체에 울렸죠. 그 소리가 아직 사라지기도 전에 박 전무가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어디서 이런 천한 사기꾼을 데려왔습니까? 선우의 등이 벽에 부딪혔어요. 밀쳐진 충격에 뒷걸음질을 치다 로비 기둥에 등이 닿은 겁니다. 선우는 바닥에 굴러간 휘슬을 보았습니다. 박 전무의 구두 앞에서 은색이 빙글 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우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갑 속 사진 뒷면에 적힌 나의 보물 아름이라는 글씨. 방금 회장이 자기를 보며 부른 아름이라는 이름. 보육원에 맡겨지기 전부터 목에 걸려있던 휘슬. 조각들이 하나씩 맞물리기 시작했어요. 맞물릴수록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설마 내가 이 사람의 딸인 건가? 그 생각이 머리를 관통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런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보육원에서 자란 미혼모 청소부가 저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의 딸이라는 건 상상해 본 적조차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형님, 유전자 검사부터 합시다. 이건 사기일 수 있어요. 박 전무가 회장의 팔을 잡았습니다. 회장이 팔을 빼려 했어요. 하지만 박 전무의 소나기가 새었습니다. 회장은 휘청이면서도 고개를 돌려 선우를 보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로비 한가운데에서 마주쳤습니다. 회장의 눈에는 아직 눈물이 마르지 않았고 선우의 눈에는 혼란과 간절함이 뒤엉켜 있었죠. 회장이 입을 열려는 순간 박 전무가 등을 밀듯이 회장의 몸을 엘리베이터 쪽으로 돌렸어요. 이 실장이 재빠르게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죠. 박 전무가 회장을 안으로 이끌었어요. 회장이 마지막으로 어깨 너머로 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우도 그 눈을 놓지 않으려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스테인리스 문짝에 선우의 얼굴이 일그러진 채 비쳤다가 사라졌죠. 로비가 텅 비었습니다. 출근 직원들은 이미 흩어졌고 보안팀도 물러났어요. 아까 바닥에 쏟아졌던 물통과 수건은 누군가 치운 듯 보이지 않았지만 구두 자국이 찍힌 다윤이의 그림은 기둥 옆 바닥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 전무가 던진 휘슬도요. 선우는 무릎을 꿇고 휘슬을 주었습니다. 대리석에 부딪혀 생긴 새 흠집이 은색 표면에 가늘게 나 있었어요. 선우는 휘슬을 두 손으로 감싸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회장의 손에 쥐어져 있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죠. 33년을 살면서 선우는 자기가 누구인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물어봐야 대답해 줄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이름도 보육원에서 받은 것이었고
성도 원장 선생님이 지어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저 남자가 자기를 보며 아름이라고 불렀어요. 울면서 불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자기를 알아보는 것 같은 순간이 왔는데 그 순간이 찢어지듯 끊겨버린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사실이 이렇게 아플 수 있다는 걸 선우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선우는 바닥에서 다윤이의 그림도 주워 올렸어요. 구두 자국이 찍힌 그림 위에 크레파스로 그린 두 사람이 아직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그림을 펴서 휘슬과 함께 가슴에 안았죠. 텅 빈 로비에서 선우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선우는 평소처럼 빌딩 후문으로 출근했습니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거울 속 자기 얼굴에 남은 찢어진 청소복 자국이 꿈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죠. 선우는 여분의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후문 카드키를 찍었습니다. 초록 불이 켜졌어요. 아직 출입이 막히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선우는 한숨을 내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가로질러 계단통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새벽 4시의 지하 주차장은 형광등 3개 중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환기팬이 돌아가는 저음만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선우가 계단통 철문을 밀고 들어서는 순간 시멘트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실루엣 하나가 보였어요. 박전무였습니다. 선우가 몸을 돌리려는 찰나 박전무의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펄럭하는 바람 소리가 났고 선우의 왼쪽 뺨에 뜨거운 충격이 퍼졌습니다. 고개가 오른쪽으로 꺾였어요. 콘크리트 벽에 어깨가 부딪혔죠. 계단통에 찰싹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이 시간에 이곳을 지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경고했어야 했는데 한 번만 봐줬다. 박전무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어요.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때린 손을 코트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선우를 내려다보았죠. 콘크리트 벽에 등을 붙이고 미끄러지듯 주저앉은 선우의 왼쪽 뺨이 벌겋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어요. 당장 꺼져. 다시는 이 빌딩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 박전무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계단통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철문이 쾅 닫히며 잠금 장치가 철커덕 소리를 냈어요. 선우는 벽에 기댄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왼쪽 뺨에서 열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혀끝에 피맛이 번졌습니다. 입술 안쪽이 이에 찍혀 터진 거였죠. 선우가 간신히 일어나 1층 청소 도구함 앞에 도착했을 때 김 팀장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어요. 선우의 얼굴을 보고도 부은 뺨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한선우, 오늘부로 계약 해지야. 너 때문에 우리 업체까지 찍힐 뻔했잖아. 김 팀장이 해고 통보서를 선우의 가슴에 밀어붙였습니다. 청소복 반납하고 꺼져. 부당해고예요. 선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김 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당? 미혼모 청소부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그 말을 듣고도 선우는 서 있었어요. 쫓겨나더라도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어제 자기 손을 잡고 울던 그 사람이 정말 자기를 모른 척할 것인지 그것만은 눈으로 봐야 했어요. 선우는 해고 통보서를 구겨 주머니에 넣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김 팀장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선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지는 못했습니다. 카드키가 이미 차단되어 있었거든요. 선우는 비상계단을 올랐어요. 부은 뺨에 땀이 배었고 찢어진 입술 안쪽에서 피가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죠. 회장실이 있는 층 복도에 도착했을 때 저 끝에서 회장이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선우의 심장이 뛰었어요. 한 발 앞으로 나가려는 순간
회장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박전무였어요. 박전무가 회장의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선우의 위치에서는 무슨 말인지 들을 수 없었어요. 복도가 너무 길었고 사이에 놓인 유리 파티션이 소리를 삼키고 있었으니까요.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선우가 서 있는 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요. 그리고 집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육중한 참나무 문이 닫히는 소리가 긴 복도를 타고 선우의 귀까지 도달했죠. 30년간 잃어버린 딸일지도 모르는 사람이 복도 저편에 서 있었는데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일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 건지 한 번도 아버지를 가져본 적 없는 선우에게는 비교할 기억조차 없었어요. 처음 느끼는 종류의 아픔은 그래서 더 잔인한 겁니다.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가늠할 수가 없으니까요. 정문 밖으로 쫓겨난 선우는 빌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2층 유리 건물이 아침 하늘을 찔렀어요. 저 꼭대기 어딘가에 자기 아버지일지 모르는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우의 카드키는 초록 불을 켜주지 않았고 비상 계단으로 올라가도 문은 닫혔어요. 어제까지 매일 새벽 이 바닥을 닦던 사람이 오늘은 정문 밖에 서서 빌딩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빌딩 뒷골목에서 누군가 선우의 이름을 불렀어요. 선우야. 정미숙이었습니다. 같은 청소팀 동료. 45세. 선우보다 12살 위인 언니였어요. 미숙은 아무 말 없이 선우 앞에 섰습니다. 선우의 부은 왼쪽 뺨을 보았어요. 입술 안쪽에 마른 핏자국도 보였을 겁니다. 그래도 미숙은 뭐가 있었냐고 묻지 않았어요. 대신 선우의 찢어진 청소복 옷깃을 양손으로 여며주었습니다. 그리고 점퍼 안쪽 주머니에서 비닐에 쌓인 호빵 하나를 꺼내 선우의 손에 쥐어주었죠. 아직 따뜻했어요. 미숙이 출근길에 편의점에서 사온 거였습니다. 울지 마. 울면 뺨이 더 아파. 선우는 호빵을 쥔 채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안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뺨의 열기와 부딪히는 순간 눈물이 그냥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요. 선우의 양손이 호빵을 감싸 쥐고 있었고 그 손 위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져 비닐 위에 또르르 굴렀죠. 선우의 손 위에 떨어진 눈물이 호빵 비닐 위에서 마르기도 전에 서울 도심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심 외곽 산업단지 끝자락에 자리 잡은 3층짜리 건물. 간판에는 유전자 분석센터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지만 이 시간에 불이 켜진 곳은 1층 접수실 하나뿐이었어요. 나머지 창문은 전부 어두웠습니다. 주차장에도 차 한 대만 서 있었죠.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접수실 안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박전무였어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죠. 맞은편에는 흰 가운을 벗다 만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남아 있었던 건 자발적인 야근이 아니었어요. 박 전무가 미리 전화를 걸어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박 전무가 안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접수대 위에 밀었습니다. 봉투 입구가 살짝 벌어져 있었어요. 안에 빼곡히 들어찬 것이 형광등 불빛에 잠깐 비쳤다가 사라졌죠. 결과는 무조건 불일치로 나와야 해. 친자가 맞든 아니든 상관없어. 박 전무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지만 접수실의 정적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직원의 시선이 봉투와 박 전무의 얼굴 사이를 오갔어요.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봉투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건 좀 곤란합니다. 직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전무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한 발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목소리가 한 톤 더 낮아졌죠.
자네 아들 장학금 우리 재단에서 나가는 거 알고 있지? 거절하면 없던 일로 할 수도 있어. 직원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3초쯤 지났을 때 직원의 손이 봉투 위에 올라갔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봉투가 직원 쪽으로 끌려가며 접수대 위에서 사각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코트 매무새를 고치며 출입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고리에 손이 닿기 직전에 어깨 너머로 한마디를 더 던졌죠. 경 회장이 언제 검사를 의뢰할지 모르니 내일부터 대기해. 연락은 내 비서를 통해서만 해. 문이 닫혔습니다. 직원은 봉투를 쥔 채 의자에 주저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형광등이 지직거리는 소리만 텅 빈 접수실을 채우고 있었죠. 그런데 박 전무가 빠져나간 그 문 뒤에서 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 실장이었어요. 박 전무의 심부름으로 함께 왔다가 차에서 서류를 챙기느라 뒤처진 겁니다. 접수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박 전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밀려던 손이 멈췄죠. 그리고 듣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실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 있었어요. 손에 든 서류 파일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어요.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얼굴을 만들고 박 전무에게 서류를 건네야 했죠.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실장에게도 딸이 있었으니까요. 올해 대학에 들어간 딸. 아까 그 직원의 아들처럼 누군가의 장학금으로 학교에 다니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딸의 인생이 조작되는 장면을 목격하면 그건 쉽게 잊히는 종류의 일이 아니었어요. 이 실장은 주차장으로 나가 세단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박 전무가 앞좌석에서 뒤를 돌아보며 물었어요. 서류 챙겼나? 네, 여기 있습니다. 이 실장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서류를 건네는 손끝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박 전무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백미러 속에 비친 이 실장의 얼굴만 확인했을 뿐이었어요. 앞 좌석과 뒷좌석 사이에 놓인 팔걸이가 두 사람의 공간을 갈랐고 이 실장의 손끝은 팔걸이 아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으니까요. 같은 시각 서울 변두리 옥탑방에서는 전혀 다른 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우는 좁은 방 한가운데 앉아 다윤이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이불 위에 크레파스가 흩어져 있었고 다윤이가 아까 그린 새 그림이 벽에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다윤아, 엄마가 할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선우의 말에 다윤이가 고개를 젖혔습니다. 까만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할아버지? 다윤이도 할아버지 있어?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다윤이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집에 와서도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5살짜리가 안 묻는 건 궁금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물어봤을 때 엄마가 슬퍼할까봐 참는 거예요. 선우가 다윤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에서 유치원 비누 냄새가 났어요. 엄마가 꼭 찾아줄게. 다윤이가 잠들고 나서 선우는 베개 밑에서 휘슬을 꺼냈습니다. 낡은 수건 끝으로 은색 표면을 닦기 시작했어요. 어제 박 전무가 바닥에 던졌을 때 생긴 흠집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선우는 그 흠집 위를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어요. 1번, 2번, 3번째 쓸었을 때 옥탑방 창문 틈으로 들어온 가로등 불빛이 휘슬 표면에 닿았습니다. 은색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어요. 선우는 휘슬을 가슴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제 회장이 자기 손을 잡고 울던 그 감촉이 아직 왼손에 남아 있었어요.
거칠었지만 따뜻했던 늙은 손의 무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선우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저 빌딩에서 쫓겨났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옥탑방 바깥 전봇대 아래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에 모자를 눌러 쓴 채 옥탑방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죠. 남자가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선우, 5세 여아와 거주 중. 동양 특이사항 없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남자는 전화를 끊고 전봇대에 등을 기댔어요. 옥탑방 창문의 불이 꺼졌습니다. 선우가 휘슬을 가슴에 안은 채 잠이 든 거였죠. 하지만 선우는 몰랐어요. 자기가 잠든 뒤에도 누군가의 눈이 이 좁은 골목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선우가 잠든 옥탑방 안에서 휘슬의 은빛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슴 위에 올려놓은 손 안에서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체온에 데워지고 있었어요. 선우의 숨결이 고르게 오르내릴 때마다 휘슬이 미세하게 흔들렸죠. 잠결의 손가락이 휘슬 표면을 더듬었습니다. 어제 박 전무가 대리석 바닥에 던졌을 때 생긴 흠집이 손끝에 걸렸어요. 이 흠집은 어디서 온 걸까? 이 휘슬은 대체 어디서 시작된 걸까? 선우의 의식이 잠과 깨어남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이 점점 따뜻해지는데 그 온기가 30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옥탑방 창틈으로 스며드는 새벽 바람이 아니었어요. 기체 전체를 흔드는 금속과 금속이 비명을 지르는 바람이었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기내 천장에 달린 산소 마스크가 일제히 쏟아져 내렸어요. 비상등이 붉게 전멸했습니다. 스피커에서 기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그 목소리는 승객들의 비명에 묻혀 반쯤만 들렸죠. 좌석 32-A. 창가 자리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경 회장의 아내였어요. 품에 3살배기 아이를 안고 있었죠.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아름이었어요. 목에 은색 휘슬이 걸려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아빠가 걸어준 그 휘슬이었죠. 기체가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머리 위 짐칸이 열리며 가방들이 쏟아졌어요. 엄마가 아이를 품에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자기 몸을 웅크려 아이 위에 덮었어요. 등을 천장 쪽으로 둥글게 말아 아이의 머리와 몸통을 감쌌죠. 엄마의 등이 방패가 된 겁니다. 충격이 왔습니다. 기체가 활주로 위를 미끄러지며 금속이 아스팔트를 긁는 굉음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켰어요. 좌석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짐칸에서 떨어진 무언가가 엄마의 등에 부딪혔죠. 엄마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지만 팔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기체가 멈출 때까지 한 번도 풀리지 않았어요. 비상탈출구가 열렸습니다. 연기가 밀려들었어요. 구조대원들이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좌석 사이사이를 확인하며 생존자를 찾았죠. 32-A 좌석에서 구조대원이 멈췄습니다. 여자가 아이 위에 덮인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등에 짐칸에서 떨어진 충격이 고스란히 갈비뼈로 전해진 거였죠. 하지만 품속의 아이는 살아있었어요. 엄마의 몸이 벽이 되어 충격을 전부 흡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엄마의 팔을 풀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눈을 떴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어요.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엄마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아이의 몸을 더듬었어요. 가슴을 지나고 배를 지나 아이의 작은 손에 닿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비어 있었어요. 아까까지 쥐고 있던 휘슬이 충격에 빠져나간 거였죠.
엄마의 손이 좌석 틈새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에 피가 묻었어요. 갈라진 플라스틱 조각에 살이 베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차가운 금속이 닿았어요. 휘슬이었습니다. 엄마가 그것을 꺼내 아이의 작은 손가락 사이에 끼웠어요. 5 손가락이 휘슬을 감싸도록 하나씩 접어주었습니다. 엄지를 접고, 검지를 접고, 중지를 접고, 약지를 접고, 새끼손가락까지 접었어요. 5번째 손가락을 접는데 걸린 시간이 엄마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엄마의 입술이 아이의 귀에 닿았어요. 이번에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갈비뼈가 폐를 찌르는 고통을 뚫고 밀어낸 마지막 숨이었죠. 아름아, 이 소리를 듣고 아빠가 꼭 올 거야. 살아야 해. 엄마의 손이 천천히 풀렸습니다. 눈이 감겼어요. 구조대원이 아이를 품에서 들어 올렸을 때 아이의 작은 주먹은 엄마가 접어준 그대로 휘슬을 쥐고 있었습니다. 목숨으로 접어준 손가락은 펴질 줄 모르는 듯 쉽게 펴지지 않았어요. 사고 현장에 임시 의료 텐트가 세워졌습니다. 생존자와 사망자가 분리되었어요. 가족 대표 자격으로 급파된 사람이 텐트 안으로 들어왔죠. 박전무였습니다. 박전무는 텐트 안을 훑어보았어요. 구석에 담요에 쌓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에게 물었죠. 32-A 좌석 탑승자 상태는? 여성 탑승자는 사망하셨습니다. 동반 유아는 경미한 찰과상만 입은 채 생존했습니다. 구조대원의 보고는 담담했어요. 박전무의 시선이 담요 속 아이에게 닿았습니다. 아이는 울다 지쳐 잠들어 있었어요. 작은 주먹에 은색 휘슬을 꼭 쥔 채로요. 박전무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3초쯤 아이를 내려다보던 박전무가 몸을 돌려 텐트 밖으로 나갔어요. 수행비서 오기택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박전무가 오기택의 팔을 잡고 텐트 뒤편 어둠 속으로 끌어갔습니다. 이 아이는 죽은 걸로 보고해. 오기택의 입이 벌어졌어요. 박전무가 한마디를 더 보탰습니다. 멀리 보내. 아무도 모르는 지방 보육원에 맡겨. 전무님, 그건 차마 내 손으로 피까지 묻힐 순 없으니까. 이름도 모르는 곳에서 사는 게 아이한테도 낫겠지. 형님 밑에서 뭘 해줄 수 있겠어. 저 형편에. 박전무의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말을 내뱉는 순간 턱 근육이 파르르 떨린 것을 오기택은 보았습니다. 자기 합리화를 끝낸 사람의 입가에 남는 건 확신이 아니라 경련이었어요. 박전무는 그 떨림을 감추려는 듯 빠르게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오기택은 텐트로 돌아가 담요에 쌓인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아이가 잠결에 몸을 뒤척였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사망자 쪽에 정신을 쏟고 있는 틈을 타 오기택이 텐트 뒤편으로 빠져나갔죠.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사고 현장의 소방차 불빛이 멀어지고 오기택의 발소리만 자갈 위에서 울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오기택의 품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삐. 아이가 잠결에 주먹 속 휘슬을 입에 가져간 겁니다. 서툰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소리는 온전한 음이 되지 못했어요. 바람이 빠지는 것 같은, 그래서 더 서글픈 소리였죠. 그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오기택의 발이 멈췄어요.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시 걸었어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걸 오기택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삐. 서툰 휘슬 소리가 한 번 더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30년이라는 시간을 관통하여 옥탑방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선우가 잠결에 가슴 위에 휘슬을 움켜쥐었습니다. 다윤이가 옆에서 뒤척이며 엄마의 팔을 잡았어요. 선우의 감긴 눈꺼풀 위로 가로등 불빛이 가늘게 내려앉았죠.
선우가 옥탑방에서 휘슬을 쥔 채 잠들어 있던 그 밤 32층 빌딩 꼭대기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 회장은 집무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서울 야경이 통유리창을 통해 흘러들어와 책상 위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 두 가지 물건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지갑 속에서 꺼낸 3살배기 아기 사진 한 장, 그리고 로비 바닥에서 주운 은색 휘슬. 회장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더듬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왼쪽 눈썹 끝에 있는 작은 점. 그리고 어제 로비에서 올려다보던 그 여자의 같은 자리에 박힌 같은 점.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감으면 2개의 점이 겹쳐졌습니다. 눈을 뜨면 다시 갈라졌죠. 겹칠 때마다 심장이 빨라졌고 갈라질 때마다 머리가 차가워졌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의 얼굴을 바꾸고 목소리를 바꾸고 손의 크기도 바꿉니다. 3살배기 아기가 33살의 여자가 되기까지 그 사이에 놓인 1만 개의 날들을 회장은 하나도 모릅니다. 딸을 찾고 싶은 마음과 속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가슴 한가운데서 부딪혀 회장의 숨을 막히게 했어요. 30년간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다는 건 기적이거나 사기거나 둘 중 하나였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에서 기적은 사기보다 드문 법이었습니다. 아침이 오자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 전무가 서류 파일을 들고 들어왔어요. 양복 매무새가 흐트러짐 없이 단정했고 표정에는 밤새 걱정한 사촌 동생의 피곤함이 정교하게 묻어 있었죠. 형님, 한숨도 못 주무셨죠?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박 전무가 서류 파일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한선우라는 이름 옆에 보육원 출신, 미혼모, 신용불량, 채무 2,300만 원이라는 항목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형님 지갑을 발견하고 딸 행세를 하려 한 겁니다. 요즘 이런 수법이 얼마나 많은데요. 회장의 시선이 서류 위를 천천히 훑었습니다. 채무 금액 옆에 빨간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박 전무가 일부러 강조해 둔 거였죠. 그 여자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겁니다. 형님. 회장의 손이 서류 위에 올라갔습니다. 손끝이 채무 항목 위에서 멈췄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인 방향은 서류가 아니라 그 옆에 놓인 휘슬이었습니다. 휘슬을 집어들고 한참을 내려다보았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박 전무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과학이 답을 줄 겁니다. 박 전무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미 그 과학의 답을 자기 손으로 써넣어 놓은 사람의 여유였어요. 그날 오후 도심 외곽의 검사소에 선우가 도착했습니다. 회장 측에서 지정한 곳이었어요. 접수대에서 번호표를 받고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내리쬐는 좁은 대기실에 선우 혼자였어요. 벽에 걸린 시계 초침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습니다. 아무도 선우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접수대 직원은 번호표를 건넨 뒤 고개도 들지 않았죠. 검사를 받으러 온 사람인데도 이 공간에서 선우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채취실 문이 열렸어요. 흰 가운을 입은 직원이 면봉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선우가 입을 벌렸어요. 면봉이 구강 안쪽을 문질렀습니다. 5초도 걸리지 않았죠. 33년을 살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면봉 하나에 달려 있었습니다. 선우의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면봉을 물면서도 시선은 창밖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검사소 3층 창문 너머로 서울 도심의 빌딩 꼭대기가 아주 작게 보였어요. 저기 어딘가에 자기를 아름이라고 부르며 울었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검사소 1층 주차장에 세워진 검은 세단 안에서
이 실장이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엔진을 끄지 않았어요. 히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차 안을 채우고 있었지만 이 실장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핸들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며칠 전 밤 그 검사소 접수실에서 본 장면이 이 실장의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미는 박 전무의 손, 떨리며 봉투를 받는 직원의 손, 그 두 개의 손이 눈을 감아도 보였어요. 이 실장은 조수석 수납함을 열었습니다. 안에 지갑이 있었어요. 지갑을 열자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이 실장의 딸이었어요. 올해 21살. 대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딸이 학사모 대신 머리에 벚꽃잎을 얹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 실장은 사진을 한참 내려다보았어요. 저 위 3층에서 면봉을 물고 있을 선우의 나이도 33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딸이었어요. 그 딸의 인생이 봉투 한 장으로 조작되려 하고 있었죠. 그 사실을 알면서 모른 척하는 것과 직접 봉투를 건네는 것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 이 실장은 그 질문에 아직 답을 내리지 못했어요. 선우가 검사를 마치고 건물을 나섰을 때 이 실장의 세단은 이미 주차장을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건물에 있었지만 만나지 못했어요. 3층과 1층 사이에 놓인 계단 두 개가 그 거리였습니다. 선우가 검사소를 나서는 것과 거의 같은 시각, 검사소 뒷문으로 양복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박 전무의 비서였습니다. 비서가 접수실 문을 두드렸죠. 문이 열리자 안에서 흰 가운을 입은 직원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짧게 끄덕였어요. 직원도 고개를 끄덕였죠. 주고받은 것은 고개짓뿐이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며칠 전 밤에 이미 모든 말이 끝났으니까요. 비서가 돌아서며 휴대전화를 귀에 댔습니다. 완료되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박 전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결과는 이틀 뒤에 나오게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검사소 뒷문이 닫혔어요. 주차장에는 선우가 타고 온 버스가 이미 떠난 정류장만 보였고 이 실장의 세단이 서 있던 자리에는 타이어 자국만 남아 있었죠. 이틀이 지났습니다. 선우에게 그 이틀은 옥탑방 천장에 갈라진 금을 세는 것으로 채워졌어요. 다윤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나면 할 일이 없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화면만 바라보았어요. 검사 결과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그 연락이 누구한테서 올 건지조차 몰랐습니다. 회장이 직접 전화를 할 것인지, 비서가 할 것인지, 아니면 검사소에서 올 것인지. 선우가 아는 건 자기 구강 안쪽을 문지른 면봉 한 개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뿐이었어요. 이틀째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빌딩으로 오라는 말이었어요. 선우는 옷장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다윤이가 그린 그림을 주머니에 접어 넣었어요. 휘슬은 목에 걸었죠. 그리고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회장실이 아니었어요. 안내받은 곳은 32층 건물의 2층 소회의실이었습니다. 좁은 방에 긴 테이블 하나가 놓여 있었고 한쪽에 경 회장이 앉아 있었어요. 맞은편에 박 전무가 서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갈색 서류 봉투가 한 장 놓여 있었죠. 선우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틀 전 로비에서 자기 손을 잡고 울던 그 눈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충혈된 눈 아래 그늘이 짙었고 입술이 굳게 다물려 있었죠. 박 전무가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어요. 선우의 위치에서는 글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이 길었고 종이가 회장 쪽으로 놓여 있었으니까요. 회장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회장의 눈동자가 종이 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중간쯤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같은 줄을 2번, 3번. 손가락 끝이 종이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목 근육이 굳었습니다. 이를 악무는 소리가 작은 회의실 안에서 또렷하게 들렸죠. 눈에 핏줄이 서도록 종이를 노려보던 회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 벽에 부딪혔어요. 감히 내가 어떻게 내 딸 이름을 더럽혀. 회장의 손에서 종이가 날아갔습니다. 접히지도 않은 채 허공에서 펄럭이다가 선우의 발치에 떨어졌어요. 선우가 고개를 숙여 바닥의 종이를 보았습니다. 거꾸로 놓인 종이 위에서 2 글자가 눈에 박혔어요. 불일치. 당장 나가. 회장의 고함이 회의실 벽을 때렸습니다. 선우의 고막이 울렸어요. 하지만 선우의 귀에 닿은 건 고함보다 그 안에 섞인 떨림이었습니다. 분노 뒤에 숨은 상처. 딸이라고 믿고 싶었는데 아니라는 종이를 받아든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선우가 그 떨림을 읽을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전무가 다가왔어요. 선우의 가슴에 달린 외주업체 명찰을 손가락 2개로 잡더니 아래로 확 잡아당겼습니다. 찌직하는 소리와 함께 명찰이 찢어졌어요. 한선우라는 이름이 2 쪽으로 갈라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한과 선우 사이가 벌어진 채 갈색 종이 옆에 나란히 놓였죠. 사기꾼은 이름도 가짜겠지. 박 전무의 말에 선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명찰이 찢어진 가슴 부분이 찬 공기에 노출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빈 공간만 남았어요. 이름이 찢어지면 사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한선우인지 경아름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에게 이름을 찢어내는 건 마지막 남은 정체성까지 빼앗는 거였으니까요. 보안 요원 2명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선우의 양팔을 잡았어요. 선우가 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를 가로질렀죠. 선우는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엘리베이터 쪽을 보았습니다. 회장이 따라 나오지 않을까? 이틀 전처럼 자기 손을 잡아주지 않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회장이 한 발 내디디려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 전무의 팔이 회장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회장의 발이 멈췄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닫혔죠. 선우의 입에서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빠. 그 단어는 선우 자신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말이 가슴 밑바닥에서 올라와 목구멍을 찍고 나온 겁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이미 닫힌 유리문에 부딪혀 로비 안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빌딩 밖은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선우를 밀자 선우가 계단에서 미끄러졌어요. 무릎이 젖은 콘크리트에 부딪혔습니다. 양쪽 무릎에서 피부가 벗겨지며 빗물에 피가 번졌죠.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어요. 목에 걸린 휘슬이 빗물에 젖어 가슴 위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선우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은 채 빗물 속에서 휘슬을 2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가슴에 꼭 안았어요.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는데 그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뒷골목에서 우산 하나가 달려왔어요. 정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은 빗속에서 쓰러진 선우에게 우산을 씌우고 등을 감싸 안았어요. 선우의 젖은 머리카락이 미숙의 청소복 어깨에 닿았습니다. 선우야, 일어나. 다윤이가 기다려. 미숙이 선우를 부축해 일으키는 사이 빌딩 1층 카페 유리창 안에서 경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박 전무가 올려보낸 차를 기다리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폭우가 유리 위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물줄기 너머로 흐릿한 풍경이 보였어요. 빗속을 뛰어가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노란 장화를 신고 무릉덩이를 첨벙거리며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이웃에게 연락했고 이웃이 다윤이를 데리고 온 거였죠. 엄마. 아이의 외침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입모양은 보였습니다. 비에 젖은 아이가 무릎에서 피가 나는 엄마에게 뛰어가 안기는 모습을 회장은 유리 너머로 지켜보았어요. 회장의 손이 유리창 위에 올라갔습니다. 손가락이 유리에 닿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유리 너머 빗속에서 엄마에게 매달리는 작은 등이 보였어요. 노란 장화를 신은 작은 발이 무릉덩이를 튀기며 엄마의 무릎 옆에 쪼그려 앉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이 30년 전 공항에서 아내에게 달려가던 3살배기 아름이와 겹쳐졌어요. 작은 등, 아장아장 뛰는 다리, 엄마에게 안기려 팔을 벌리는 모습이. 회장의 손가락이 유리 위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가슴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불일치라는 종이가 맞다면 저 아이는 남인 겁니다. 남의 아이인 겁니다. 그런데 왜 저 작은 등을 보는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건지 회장은 알 수가 없었어요. 유리창 위로 빗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의 손바닥 아래로 빗줄기가 갈라지며 흘렀어요. 유리 너머에서 선우가 다윤이를 안아 올려 품에 안았습니다. 비에 젖은 2사람의 실루엣이 빗줄기에 일그러지며 점점 작아졌죠. 회장의 손가락 5개가 유리 위에서 하나씩 접혔습니다. 빗속에서 다윤이를 안고 돌아온 그날 밤 이후 사흘이 흘렀습니다. 선우의 옥탑방에는 3가지가 바뀌어 있었어요. 첫째, 냉장고 안이 텅 비었습니다. 일자리가 없으니 장을 볼 돈이 없었어요. 둘째, 다윤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엄마 옆을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도 문 앞에서 쪼그려 앉아 기다렸어요. 빗속에서 무릎이 까진 엄마를 본 뒤로 눈에서 놓으면 엄마가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셋째, 선우의 무릎에 딱지가 앉았습니다. 빗속에서 넘어져 까진 상처가 아물고 있었지만 3살이 올라오는 자리가 걸을 때마다 당겼어요. 그 사흘 동안 선우가 모르는 곳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 회장 해임안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형님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청소부를 딸이라 부르며 로비에서 운 회장, 유전자 검사로 불일치가 확인된 뒤에도 집무실에서 휘슬을 만지작거리는 회장. 박 전무는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어요. 경영 부적격 사유로 쓸 재료였죠.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각에 선우의 옥탑방 철문이 두드려졌어요. 선우가 문을 열자 계단 아래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이었어요. 선우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비에서 자기 어깨를 낚아채 밀쳤던 사람. 이 실장이었죠. 선우의 눈이 즉각 좁아졌어요. 몸이 문틀 뒤로 반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 실장이 먼저 고개를 숙였어요. 한선우 씨, 아니 경아름 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실장입니다. 그날 당신을 밀쳤던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선우는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닫지 않은 건 이 실장을 믿어서가 아니었어요. 경아름 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는 말이 귀에 박혔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장의 편에 있던 사람이 그 이름을 쓴다는 건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이 실장은 좁은 옥탑방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선우 앞에 내려놓았어요. 안에 들어있는 것은 2가지였습니다. 도심 외곽 검사소의 CCTV 캡처 화면, 그리고 봉투를 주고받는 2사람의 시간이 찍힌 기록이었죠.
박 전무가 검사 결과를 조작했습니다. 직원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무조건 불일치로 만들라고 지시하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선우의 손이 서류 위에서 멈췄습니다. 불일치. 그 두 글자가 가짜였다는 말이었어요. 사흘 전 회장이 자기에게 던진 종이 박 전무가 명찰을 찢으며 내뱉은 사기꾼, 빗속에서 넘어지며 까진 물음. 그 모든 것의 뿌리가 조작이었습니다. 이 실장이 한 가지를 더 꺼냈어요. 접힌 메모지 한 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30년 전 사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겁니다. 오기택. 당시 박 전무의 수행비서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선우와 이 실장은 경기도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도 잘 뜨지 않는 시골 마을이었어요. 논뚝길 끝에 낡은 슬레이트 지붕집이 한 채 서 있었죠. 문을 두드리자 한참 만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65살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새하얗고 등이 굽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죄책감을 등에 짊어지고 산 사람의 등은 그런 겁니다. 무거운 걸 진 적이 없는데도 펴지지 않는 거예요. 오기택은 선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어요. 다물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가씨가 그때 그 아이. 오기택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30년간 이 순간이 올 거라고 매일 밤 준비해온 사람의 목소리였죠. 오기택은 선우와 이 실장을 좁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낡은 철제 캐비넷을 열었어요. 서랍 맨 아래에서 신문지에 쌓인 카세트 테이프 하나를 꺼냈습니다. 30년 전 박 전무가 저한테 전화로 지시한 걸 녹음한 겁니다. 나중에 저를 없앨까봐 보험으로 남겨뒀어요. 오기택은 테이프를 선우의 손에 올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사고 현장에서 아가씨를 안고 나왔습니다. 담요에 쌓인 3살짜리가 손에 뭔가를 꼭 쥐고 있었어요. 은색 호루라기 같은 거였는데 잠결에 입에 대고 삐 하고 불었거든요. 그 소리가 30년째 안 지워집니다. 오기택은 그 말을 하면서도 울지 않았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울 만큼 울어서 남은 게 없는 사람의 눈이었죠. 선우는 테이프를 받아들고 옥탑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윤이가 잠든 뒤 선우는 휘슬을 꺼내 닫기 시작했어요. 낡은 수건으로 문지르고 이쑤시개 끝으로 틈새에 낀 오래된 때를 긁어냈습니다. 1번, 2번, 3번째 긁었을 때 이쑤시개 끝에 뭔가 걸리는 느낌이 있었어요. 선우가 손을 멈췄습니다. 휘슬 내부 틈새에 가려져 있던 표면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거기에 미세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맨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선우는 부엌 서랍을 뒤져 다윤이 유치원 준비물로 사둔 돋보기를 찾아왔습니다. 돋보기를 대자 글자가 보였어요. 나의 보물 아름. 선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지갑 속 사진 뒷면에 적혀 있던 것과 같은 글씨체였어요. 같은 손이 쓴 글씨, 같은 펜이 눌린 자국. 사진에도 새기고 휘슬에도 새긴 거였습니다. 아이의 목에 거는 물건에까지 이름을 새겨 넣는 사람은 그런 겁니다. 한 번이라도 놓칠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선우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렀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꽉 차서 목까지 올라온 것이 입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죠. 이건 아빠의 글씨야. 아빠가 나를 30년 동안 지켜주고 있었어. 선우는 휘슬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울었어요. 소리를 죽이며. 다윤이가 깨면 안 되니까요. 엄마가 우는 걸 보면 아이가 무서워하니까요. 선우는 테이블 위에 모든 것을 펼쳐 놓았습니다. 이 실장이 가져온 CCTV 캡처, 오기택의 카세트 테이프,
그리고 이 실장이 회장의 집무실에서 몰래 가져온 커피잔으로 별도 의뢰한 대학병원 유전자 검사.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주주총회까지 남은 시간은 사흘이었습니다. 선우는 휘슬의 각인 위에 엄지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나의 보물 아름이라는 글자 위로 손가락 지문이 겹쳐졌어요. 선우의 손가락이 천천히 글자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나의 보물 아름 6글자를 한 글자씩 짚는 동안 선우의 눈은 마르지 않았죠.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32층 빌딩 최상층 대회의실은 오전 9시부터 사람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길게 늘어선 회의 탁자 양편으로 주주들이 빼곡히 앉았습니다. 뒤편에는 법무팀 직원들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출입구 양쪽에 경비 2명이 서 있었죠. 박 전무가 단상 옆에 서서 주주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양복에 구김 하나 없었어요. 넥타이 매듭이 정중앙에 놓여 있었고 구두에는 얼굴이 비칠 만큼 광이 나 있었죠. 오늘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박 전무가 손을 잡은 주주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경 회장 해임안이 상정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미 절반이 넘었습니다. 박 전무가 사전에 뿌려놓은 씨앗이었죠. 단상 아래 맨 앞줄에 경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눈 밑에 그늘이 짙었고 광대뼈가 며칠 사이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는데 그 안에 3살배기 아기 사진이 들어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회장 자신뿐이었어요. 며칠째 사진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불일치라는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손가락이 사진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였어요. 머리로는 끝난 일이었지만 손끝은 아직 끝내지 못하고 있었죠. 같은 시각 회의장 밖 복도에서는 이 실장이 2사람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선우와 다윤이었어요. 선우는 청소복이 아닌 단정한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실장이 준비해 준 거였죠. 다윤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어요. 유치원 갈 때 신는 노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이 실장이 복도 끝 대기실 앞에서 멈춰 섰어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제가 신호를 보내면 들어옵니다. 선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실장이 회의장 쪽으로 사라진 뒤 선우와 다윤이만 복도에 남았어요. 다윤이가 복도 유리창에 코를 갖다 댔습니다. 회의장 안이 보였어요. 긴 탁자, 양복 입은 사람들, 그리고 맨 앞줄에 혼자 앉아있는 늙은 남자. 다윤이의 눈이 그 남자에게 멈췄어요. 엄마, 저 할아버지. 다윤이가 유리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선우가 내려다보았어요. 저번에 비 올 때 유리창 안에서 다윤이 봤던 할아버지잖아. 선우의 숨이 멈췄습니다. 다윤이가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폭우 속에서 엄마에게 달려갈 때 유리창 너머에 서 있던 사람을 5살짜리가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윤이가 유리창을 2 손바닥으로 탁탁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복도와 회의장 사이에는 방음 유리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다윤이의 목소리가 안까지 들어갈 리 없었어요. 하지만 회장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리 너머 복도에서 작은 손바닥 2개가 창을 두드리는 게 보였어요. 노란 운동화를 신은 아이. 비에 젖어 엄마에게 달려가던 그 아이와 같은 아이였습니다. 회장의 눈시울이 젖었어요. 왜 저 아이를 볼 때마다 가슴이 이렇게 내려앉는 건지 회장은 여전히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불일치라는 종이가 맞다면 남의 아이인데 남의 아이한테 이렇게 심장이 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심장은 종이를 읽을 줄 모르는 거였습니다. 박 전무가 단상에 올라섰어요. 마이크를 조절하며 주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류를 펼치고 입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회의장 뒷문이 벽에 부딪힐 만큼 거칠게 열렸어요. 모든 시선이 일제히 뒤로 쏠렸습니다. 선우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허리를 곧게 편 채 회의장 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뒤에 이 실장이 서류 파일을 들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박 전무의 비서가 달려가 막으려 했지만 이 실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열었어요. 저도 이 회사 임원입니다. 비켜주십시오. 비서의 발이 멈췄습니다. 이 실장의 목소리에는 25년간 박 전무 밑에서 고개 숙이며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허리를 편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선우가 중앙 통로를 걸어 들어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회의장 바닥을 또렷하게 찍었어요. 한 걸음. 주주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두 걸음.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세 걸음째에 선우의 시선이 단상 위 박 전무에게 닿았습니다. 박 전무의 마이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이 가늘어졌다가 커졌다가를 반복했죠. 이 실장이 선우의 뒤에 서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박 전무는 단숨에 읽어냈어요. 선우가 단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박 전무를 올려다보았어요.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박 전무님.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회의장 안의 수군거림이 멈췄습니다. 박 전무의 마이크에서 웅하는 피드백 소리만 천장에 부딪혀 내려왔죠. 선우의 한마디가 회의장을 얼려놓은 사이 이 실장이 움직였습니다. 단상 옆 제어실 직원에게 USB를 건넸어요. 직원이 머뭇거리자 주주석에서 누군가가 틀어봐라고 말했습니다. 단상 뒤 대형 스크린에 불이 켜졌어요. 화면에 뜬 것은 대학병원 직인이 찍힌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두 줄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경제문, 한선우. 그 옆에 숫자 하나가 빨갛게 표시되어 있었죠. 친자 확률 99.97%. 회의장에 웅성거림이 터졌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어요. 주주들이 고개를 돌려 서로를 바라보았죠. 조작이다. 박 전무가 마이크를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선우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상 위에 선 채 스크린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죠. 이 결과는 이 실장님이 회장님 집무실에서 확보한 커피잔의 DNA로 대학병원에 별도 의뢰한 겁니다. 박 전무님이 손댈 수 없었던 곳이에요. 선우의 말이 끝나기 전에 이 실장이 두 번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어요. 검사소 접수실 아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죠. 한 사람이 봉투를 밀었어요. 받는 사람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밀어넣는 사람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결과는 무조건 불일치로 나와야 해. 그 목소리의 주인은 박 전무였습니다. 회의장 안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 위 박 전무에게 쏠렸어요. 박 전무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축 늘어졌죠. 경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크린에서 눈을 떼고 선우 쪽으로 걸어갔어요. 한 걸음. 양복 주머니에서 손이 나왔습니다. 두 걸음. 무릎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세 걸음째에 회장의 시선이 선우의 손에 멈췄습니다. 선우가 가슴에서 휘슬을 꺼내 회장에게 내밀었어요. 은색 표면에 박 전무가 던졌을 때 생긴 흠집이 나 있었습니다. 회장의 손이 뻗어나왔어요. 떨리는 손가락이 휘슬을 받았습니다. 뒤집었어요. 안쪽 면에 돋보기 없이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돋보기가 필요 없었어요. 30년 전 자기 손으로 새긴 글자를 눈이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나의 보물 아름. 회장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양복 무릎이 회의장 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마이크에 잡혀 스피커로 퍼졌어요. 회장은 휘슬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우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어요. 신문지에 쌓인 카세트 테이프였습니다. 이 실장이 준비해둔 재생기에 테이프를 넣었죠. 버튼을 누르자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30년 전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죽은 걸로 보고해. 멀리 보육원에 버려. 박전무의 목소리였어요. 3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은 그 톤. 회의장 안이 무덤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테이프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어지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차마 내 손으로 피까지 묻힐 순 없으니까. 그 한마디가 스피커에서 떨어지는 순간 단상 위 박전무의 얼굴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테이프의 존재를 몰랐던 거예요. 30년간 자기를 지켜줄 거라 믿었던 오기택이 보험용으로 남겨둔 것을 박전무는 오늘 처음 알게 된 겁니다. 30년간 완벽하다고 믿었던 범죄의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걸 마이크가 켜진 회의장 한가운데서 깨달은 거예요. 회의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형사 3명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선우가 사전에 오기택의 증언과 녹취를 경찰에 제출해 둔 거였죠. 박 전무가 단상에서 내려오며 뒷문 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형사 1명이 이미 통로를 막고 있었어요. 박 전무님 영장 나왔습니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짤깍 소리가 회의장 천장에 부딪혀 내려왔어요. 박 전무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죠. 주주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소란 한가운데서 선우가 바닥에 무릎 꿇은 회장 앞에 섰습니다. 회장의 손에 쥐어진 휘슬을 내려다보았어요. 선우가 천천히 손을 뻗어 회장의 손 위에 자기 손을 포겠습니다. 휘슬을 감싸 쥔 회장의 손가락 사이로 선우의 손가락이 끼어들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휘슬 위에서 겹쳐졌습니다. 선우가 휘슬을 가만히 빼내 입에 물었습니다. 입술이 차가운 금속에 닿았어요. 혀끝에 은색의 쓴맛이 번졌습니다. 횡격막이 내려갔어요. 폐에 공기가 찼습니다. 선우의 볼이 부풀어 올랐어요. 삐! 짧고 강한 소리가 회의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30년 전 3살배기가 공항에서 불었던 서툰 소리와 같은 음색이었어요. 그때는 바람이 새서 소리가 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휘슬을 온전하게 울린 거였어요. 회의장의 모든 소란이 멈췄습니다. 수군거림이 멈췄어요.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멈췄습니다. 형사에게 끌려가던 박 전무의 발소리마저 멈췄죠. 휘슬 소리만 천장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고 통유리창에 부딪혀 회의장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휘슬 소리는 엄마가 마지막 숨으로 제 손에 쥐어준 소리입니다. 선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하지만 끝까지 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이 소리를 듣고 아빠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경 회장이 바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양복깃 위로 떨어졌어요.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대신 회장의 두 팔이 벌어졌어요. 무릎 꿇은 자세에서 두 팔을 벌린 63세의 늙은 남자가 딸을 향해 팔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선우의 무릎이 꺾였어요. 회장 앞에 쓰러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의 이마가 닿았어요. 회장의 거친 숨소리와 선우의 떨리는 숨소리가 마이크에 실려 회의장 전체에 퍼졌죠. 회의장 바닥 위에 두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마가 맞닿은 채로요. 경 회장이 먼저 몸을 일으켰어요. 선우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고 한 팔걸이만큼 떼어 놓았습니다. 선우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선우의 왼쪽 눈썹 끝에 있는
작은 점이 보였습니다. 사진 속 새 살배기와 같은 자리에 있는 같은 점. 회장의 입이 벌어졌어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벌어진 입 사이로 거친 숨만 새어나왔죠. 그리고 울었습니다. 회장의 두 팔이 선우를 끌어안았어요. 63년을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울어본 적 없는 남자가 회의장 한가운데서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양복 어깨가 들썩였어요. 턱이 선우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코끝에서 콧물이 흘렀고 그걸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수십 명의 주주들 앞에서 위험이고 체면이고 전부 내려놓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30년간 잃어버린 딸을 찾은 아버지가 울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선우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참았던 것이 터지는 데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터진 건 입술이었어요. 꽉 다물고 있던 입술 사이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터진 건 눈이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세 번째로 터진 건 목이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두 글자가 갈라진 목에서 밀려나왔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회장의 통곡이 더 커졌어요. 선우도 울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다른 아이들이 면회온 부모와 손잡고 나가는 걸 창문 너머로 바라보던 밤들. 한선우라는 남이 지어준 이름으로 30년을 살아온 세월, 새벽마다 남의 빌딩 바닥을 닦으며 휘슬 하나에 매달려 버텨온 날들.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회장이 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감쌌어요. 세제에 갈라진 손등이 회장의 손바닥 안에 들어왔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손가락 마디가 만져졌어요. 손톱 밑에 아무리 씻어도 빠지지 않는 검은 물때가 느껴졌죠. 회장이 그 손을 만지고 또 만졌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쓸어내렸어요. 미안하다. 회장의 입에서 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또 나왔어요. 30년 동안 이 손이 어떤 일을 해왔는지 회장은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걸레를 쥐고 대리석 바닥을 닦았을 이 손, 세제통을 들고 화장실 타일을 문질렀을 이 손, 다윤이의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고 이불을 덮어주었을 이 손. 공주처럼 키워야 했던 딸의 손이 노동자의 손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회장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어요. 자기가 찾지 못한 30년의 무게가 이 거친 손등 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주주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안경을 벗어 눈가를 닦았습니다. 이 실장이 단상 옆에 서서 안경 너머로 흐르는 눈물을 양복 소매로 닦았어요. 회의장 밖 복도 유리창 너머에서 정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미숙은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있었어요.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새벽마다 함께 걸레를 밀던 동료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우는 모습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보면서 미숙도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작은 발소리가 났어요. 타닥, 타닥, 타닥. 노란 운동화가 복도 바닥을 찍는 소리였습니다. 다윤이가 대기실에서 빠져나와 복도를 달려오고 있었어요. 회의장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 실장이 나올 때 닫지 않았던 거였죠. 다윤이가 회의장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작은 발이 회의장 바닥을 울렸어요. 주주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양복 다리숲 사이로 노란 운동화가 지나갔어요. 그리고 바닥에 무릎 꿇은 두 사람 사이에 쏙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다윤이가 선우의 젖은 볼을 작은 손바닥으로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려 회장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도 왜 울어? 다윤이의 손이 회장의 주름진 볼로 뻗어나갔어요. 5살짜리의 작은 손가락이 63세의 늙은 뺨 위에 닿았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서투르게,
살짝 세게.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요. 다윤이는 진짜 할아버지인지 아닌지 몰랐습니다. 엄마가 할아버지를 찾겠다고 했으니까, 나이든 어른이 울고 있으니까 닦아주는 거였어요. 회장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다윤이의 손가락이 볼 위에 닿아 있는 채로 회장이 아이를 내려다보았어요. 작은 손, 통통한 손가락. 30년 전 공항에서 자기를 향해 흔들어주던 아름이의 손과 같은 크기의 손이 지금 자기 뺨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에 얼어붙었던 30년이 그 손끝에서 녹아내렸어요. 과학이 증명하기 전에 심장이 먼저 알아보았고, 종이 위의 숫자가 확인하기 전에 5살짜리의 손바닥이 마지막 얼음을 깨뜨린 거였습니다. 선우가 가슴에서 휘슬을 꺼냈어요. 목에 걸려있던 은색 휘슬을 벗어 회장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박 전무가 던져서 생긴 흠집이 나 있는 안쪽에 나의 보물 아름이라는 각인이 새겨진 30년간 선우의 유일한 과거였던 그 휘슬을요. 아빠, 돌아왔어요. 선우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끝까지 이었습니다. 보물이 돌아왔어요. 회장의 손이 휘슬을 감싸 쥐었어요. 다윤이의 손이 회장의 볼 위에 있었고 선우의 손이 회장의 손 위에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겹쳐진 채 회의장 바닥 위에서 떨리고 있었죠. 봄이 왔습니다. 주주총회가 있던 날로부터 한 달이 흘렀어요. 그 한 달 동안 3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첫째, 선우의 주소가 바뀌었어요. 옥탑방에서 회장의 저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둘째, 다윤이가 할아버지라는 단어를 하루에 30번쯤 쓰게 되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할아버지, 밥 먹을 때 할아버지, 잠들기 전에도 할아버지였죠. 셋째, 선우의 손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세제를 쥐지 않은 지 한 달이 되니 갈라졌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한 거였어요. 하지만 굳은 살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봄날 아침 선우와 경 회장이 나란히 차에 올랐습니다. 뒷좌석에 다윤이가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흰 국화 한 다발을 안고 있었죠. 아이가 꽃잎을 만지작거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외할머니가 좋아하는 꽃이 뭐야? 선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엄마가 어떤 꽃을 좋아했는지 모르니까요. 3살 때 헤어졌으니 기억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이 조수석에서 뒤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외할머니는 하얀 꽃을 좋아했단다. 선우의 눈이 젖었습니다. 엄마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 꽃 이름 하나보다 더 크게 가슴을 울렸어요. 묘원에 도착했을 때 벚꽃이 지고 있었습니다. 꽃잎이 잔디 위에 흩어져 있었어요. 묘비 앞에 3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30년 만에 아버지와 딸이 함께 이곳에 온 거였죠. 선우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비석에 새겨진 엄마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따라 읽었어요.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엄마, 나 살았어. 엄마가 지켜줘서 살았어. 선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끝까지 이었어요. 나 이제 딸도 있어. 이름은 다윤이야. 다윤이가 선우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 국화를 비석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외할머니 안녕하세요. 5살짜리가 만나본 적 없는 사람에게 인사하는 모습은 그런 겁니다. 어색하지만 진심인 거예요. 회장이 뒤에서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비석의 차가운 표면 위를 천천히 쓸어내렸어요. 여보, 우리 아름이 데려왔어. 30년이나 걸렸지만 데려왔어.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묘비 앞에서 또 울면 아내가 걱정할 것 같았으니까요. 30년간 혼자 울었으니 이제는 웃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선우가 묘비 앞에서 일어나며 속삭였어요. 엄마,
이제 우리 가족 아무데도 안 가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묘비 위에 한입 내려앉았습니다. 다윤이가 그 꽃잎을 작은 손가락으로 집어 국화 다발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로부터 보름이 지난 뒤 서울 시내 한 호텔 기자회견장에서 선우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경그룹 사회공헌 이사 취임 기자회견이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선우는 원고를 읽지 않았어요. 원고 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빌딩을 닦던 사람입니다. 기자들의 펜이 멈췄어요. 그 새벽을 아는 사람으로서 같은 새벽에 서 있는 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습니다. 선우가 추진한 첫 번째 사업은 미혼모 자립지원재단 설립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 외주업체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이었어요. 정미숙이 새 사원증을 목에 걸고 선우의 사무실에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사원증에는 정미숙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숙이 사원증을 들어보이며 웃었습니다. 야, 이제 나 미숙 팀장이래. 선우가 웃었어요. 그때 호빵, 아직도 잊지 못해요. 미숙 언니. 빗속에서 부은 뺨 위로 눈물이 흐르던 날, 비닐에 쌓인 따뜻한 호빵을 손에 쥐어주던 그 손. 미숙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선우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다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울음을 참으려고요. 김 팀장은 선우의 정체가 밝혀진 뒤 외주업체에서도 해고되었습니다. 미혼모한테 무슨 권리가 있냐던 그 말이 결국 자기 자리를 걷어간 거였어요. 세상은 가끔 그런 방식으로 장부를 맞춥니다. 같은 날 오후 서울구치소 면회실에서 박 전무가 벽에 걸린 TV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경그룹 사회공헌 이사 취임 소식이었죠. 화면 속 선우가 마이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는 얼굴이었어요. 박 전무의 손가락이 주먹 안에서 접혔습니다. 30년 전 사고 현장에서 자기가 내뱉었던 말이 귓속에서 되살아났어요. 이름도 모르는 곳에서 거지로 사는 게 아이한테도 낫겠지. 그 말이 지금 이 순간 자기 목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 버린 아이가 이사가 되어 TV에 나오고 있었고 경영권을 움켜쥐려 했던 자기는 구치소 면회실에서 그 화면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박 전무가 리모컨을 집어 TV 쪽으로 던졌습니다. 리모컨이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어요. 하지만 TV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선우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철창 너머로 간수의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박 전무는 고개를 숙였어요. 면회실 바닥에 떨어진 리모컨 위로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죠. 구치소 면회실 바닥에 리모컨이 떨어져 있던 그 아침 32층 빌딩 꼭대기에서는 전혀 다른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까르르르. 다윤이의 웃음소리였어요. 회장실 한가운데서 경 회장이 다윤이를 목마에 태우고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63세의 무릎이 삐걱거렸어요. 허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더 빨리, 더 빨리. 다윤이가 할아버지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회장이 헐떡이면서 한 바퀴 더 돌았어요. 책상을 지나고 소파를 돌고 통유리창 앞을 지나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죠. 다윤이의 웃음이 회장실 천장에 부딪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30년간 이 방에서 들린 소리라고는 서류 넘기는 소리, 전화벨 소리, 그리고 혼자 앉아 사진을 내려다보던 한숨뿐이었어요.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본 적이 없는 방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방이 집무실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방이 된 거였죠. 문이 열렸습니다. 선우가 찻잔 2개를 들고 들어왔어요. 아버지의 등에 매달려 까르르 웃는 다윤이와 헐떡이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회장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우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소파 팔걸이에 기대어 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가에 웃음이 번졌지만 눈에는 다른 것이 차올랐어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고요한 것이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풍경을 보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회장이 다윤이를 내려놓았어요. 허리를 펴며 숨을 고르다가 소파 팔걸이에 기대어 선 선우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회장이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선우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마주보는 것만으로 30년의 빈자리가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으니까요. 가족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말이 없어도 같은 공간에 숨을 쉬는 것만으로 빈 곳이 메워지는 거예요. 다윤이가 할아버지의 바지를 잡아당겼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뭐야? 다윤이의 손가락이 가리킨 곳은 회장의 목이었어요. 양복 셔츠 안쪽으로 은색 줄이 살짝 보였습니다. 회장이 셔츠 안에서 그것을 꺼냈어요. 은색 휘슬이었습니다. 선우가 주주총 회장에서 돌려준 뒤 회장이 자기 목에 걸고 다니는 거였죠. 30년 전 공항에서 3살배기 딸의 목에 걸어주었던 그 휘슬을 딸이 돌려주었고 아버지가 다시 걸었습니다. 보물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 게 아니었어요. 보물이 보물을 지켜준 사람에게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30년간 선우의 가슴 위에서 유일한 과거였던 이 금속 조각이 이제는 아버지의 가슴 위에서 되찾은 현재가 된 거였죠. 이건 할아버지 보물이야. 회장이 무릎을 꿇어 다윤이와 눈높이를 맞추며 말했어요. 다윤이도 불어볼래? 다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휘슬을 목에서 벗어 다윤이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다윤이가 휘슬을 입에 대었습니다. 볼이 빵빵하게 부풀어 올랐어요. 30년 전 공항에서 3살배기 아름이가 불었을 때처럼요. 그때는 바람이 새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삐! 다윤이의 휘슬에서 맑고 높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툴었어요. 음이 갈라지고 끝이 삐뚤어졌죠. 하지만 소리는 났습니다. 회장실 전체를 가득 채우고 통유리창을 타고 올라가 아침 하늘로 퍼져나갔어요. 30년 전 공항에서 소리가 나지 않았던 휘슬이 30년 뒤 손주의 입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빠가 딸에게 걸어주었고 엄마가 마지막 숨으로 딸의 손에 쥐어주었고 딸이 30년을 품고 살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갔고 이제 손주가 불고 있었어요. 이 휘슬은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 아니었습니다. 3세대의 손을 거쳐 다시 소리를 내는 끊어지지 않는 가족의 증거가 된 거였죠. 회장이 눈을 감았어요. 다윤이의 휘슬 소리가 귀에 닿는 순간 공항 라운지에서 아름이가 서툴게 불던 그 소리와 겹쳐졌습니다. 30년 전에는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납니다. 딸은 돌아왔고 손주는 웃고 있고 휘슬은 울리고 있었어요. 회장의 감긴 눈꺼풀 위로 통유리창을 통과한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선우가 창밖을 올려다보았어요. 아침 하늘이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어요. 햇살이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엄마, 들려? 선우의 속삭임이 유리창 너머로 새어나갔어요. 30년 전 비행기 안에서 부러진 갈비뼈를 안고 딸의 손에 휘슬을 쥐어주었던 엄마에게요. 살아야 한다고 이 소리를 듣고 아빠가 올 거라고 했던 엄마에게요. 아빠가 왔어요, 엄마. 30년이 걸렸지만 왔어요. 세 사람이 통유리창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도시 전체를 비추고 있었어요. 유리창을 통해 세 사람의 얼굴 위에 따뜻한 빛이 내렸습니다. 선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세제에 갈라져 있던 상처가 아물기 시작한 손이 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감쌌습니다.
회장이 다른 손으로 다윤이의 손을 잡았어요. 다윤이가 남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동그랗게 이어졌어요. 그 이어진 손 가운데에 휘슬이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눈을 감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에게 겨울은 끝났단다. 그치? 다윤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세 사람 모두 같은 대답을 하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세 사람의 맞잡은 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손 가운데에 놓인 휘슬이 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났어요. 박 전무가 던져서 생긴 흠집도 30년간 세제와 땀의 다른 자국도 안쪽에 새겨진 나의 보물 아름이라는 글자도 전부 햇살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흠집까지 빛나는 게 보물인 거예요. 상처가 있어야 진짜니까요. 통유리창 너머로 아침 하늘이 환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회장실 바닥 위에 나란히 길게 늘어졌어요. 다윤이의 작은 그림자가 가운데에, 선우와 회장의 그림자가 양옆에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 위로 아침빛이 따뜻하게 내려앉았죠.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로 응원해주세요. 구독하시면 매주 새로운 인생 사연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